4359년 오늘 7월 14일 24시 35분 오늘도 책 바로 시작. 책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소제목 기대수명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바로 봅시다. 나중에 제 6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까지 질병, 치료와 예방 부분에서 일어난 진전 중 대부분의 유용한 개입 방법을 찾기 위해 무작정 시도해보는 선형 과정의 산물이었다.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일어나는 발견은 운에 크게 좌우되었다. 의약품 개발에서 우연히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항생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최대 2억 명의 목숨을 구한 페니실린이었다. 하지만 발견이 문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경우조차도 연구자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려면 상당한 행운이 필요하다. 가능한 약물 분자를 남김없이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들은 대량 스크리닝과 그 밖에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험 방법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는 훨씬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정히 말하면 이 접근법은 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1000여 년 전에 유럽인의 기대수명은 겨우 20여 년이었는데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 지금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콜레라와 이질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콜레라와 이질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에 영국과 미국의 기대수명은 약 40세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지난 1000년 동안 기대수명이 약 3배나 증가한 셈이고 특히 지난 20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외부의 병원체 무엇이 우리 몸 밖에서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무엇을 피하거나 죽이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쉽게 딸 수 있는 과실은 전부 다 수확된 거나 다름없다. 남아있는 질병과 장애 원인은 대부분 우리 몸 내부 깊은 곳에 있다.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조직이 망가지면서 암과 축상동맥경화증,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이 생긴다. 생활 방식과 식습관, 보충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나는 이 단계를 급진적 수명 연장 첫 번째 다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불가피한 운명을 잠깐 지연시키는 데 그친다. 20세기 중엽부터 선진국에서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둔화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1880년부터 1900년까지 미국의 기대수명은 39세에서 49세로 늘어났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74세 76세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행히도 2020년대에 들어 우리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해 퇴행병을 물리치는 두 번째 다리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개입과 임상 실험에 관한 정보 조직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신약을 찾는데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2020년대가 끝날 무렵이면 느리고 성장이 떨어지는 인간 대상 임상 시험을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보강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사실상 의학이 정보 기술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특징인 기하급수적 진전을 이용해 생물학이 소프트웨어에 통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애는 유전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유전체 염기설 분석 비용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절반씩 줄어드는 기하급수적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잠깐 동안 수평선을 그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진전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염기설 분석에서 정교한 AI가 점점 더 큰 역할을 맡음에 따라 그 추세가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비용은 2003년에 한 유전체당 약 5천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399달러로 떨어졌고 한 회사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무렵에는 100달러의 분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의학 분야를 변화시키면서 이와 유사한 추세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AI는 이미 임상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 이 특정 기하급수적 곡선의 초입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응용되는 사례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가늘게 떨어지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대홍수처럼 변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적 돌연변이와 텔로미어, 말단 소립, 길이 단축, 암을 유발하는 통제 불능 상태의 세포 분열을 포함해 최대 수명을 약 1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물학적 요인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대에 급진적 수명 연장 세 번째 다리에 도달할 텐데 우리 몸 전체에서 세포 수준의 보수 유지 작업을 지능적으로 수행하는 의료 나노봇이 그 주역이다. 일부 정의에 따르면 특정 생체 분자는 이미 나노봇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세 번째 다리의 나노봇을 차별화하는 요소는 AI의 능동적인 제어를 받으면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에 대해 현재 자동차의 보수 유지와
비슷한 수준의 제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대형 사고로 완전히 파손되지 않는 한 자동차는 계속 수리하거나 부품을 무한히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스마트 나노봇은 개개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수리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그림으로써 노화를 결정적으로 늦출 수 있다. 그림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노화를 결정적으로 늦출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6장에 달릴 것이다. 네 번째 다리, 우리 마음 파일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백업하는 능력이다. 무엇은 2040년대에 완성될 기술이다. 제3장에서 말했듯이 개인 정체성의 핵심은 뇌 자체가 아니라 뇌가 표현하는 조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정보 배열이다. 이 정보를 충분히 정확하게 스캐닝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디지털 기질 위에 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령 생물학적 뇌가 파괴되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백업으로 복제되고 다시 복제되길 반복하면서 거의 임의의 긴 수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 감소와 소득 증대. 지금까지 이 장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술 발전 추세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는 그 추세들이 집단적으로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이다. 경제적 발전을 나타내는 척도로 불완전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이 획기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척도이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추세는 놀랍도록 한결같았다. 1820년에는 세계 인구 중 약 84%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살았다. 1820년도는 빈곤의 극도의 빈곤 상태였단다. 응? 그러다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곧 유럽과 아메리카의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인도와 중국에 현대식 농업이 도입되면서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전 세계의 빈곤을 자주 다룬 언론 때문에 많은 선진국 사람들은 전 세계의 빈곤 수준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지만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0년 동안에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2019년 전 세계의 극빈층은 약 8.4%로 감소했고 1990년대부터 2014년 사이에는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 감소 추세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팔랐는데 극빈층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팔랐다. 그게 한국과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수험이 가난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람들과 맞먹는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북한은 슬프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동아시아의 극빈층 비율은 경이롭게도 95% 감소했는데 북한은 너무 슬프네. 그 기간에 이 지역의 인구는 16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유일하게 극빈층이 증가한 지역은 유럽과 중앙아시아였는데 소련의 붕괴 이후에 닥친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눈길을 끄는 점은 여기에 경제적 이유나
기술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특히 컸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극빈층의 확산과 극빈층이 극빈층으로 남아지는 게 정치적 이유랍니다. 소련 독재 정부의 붕괴로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부패가 엄청나게 만연했다. 부패. 특히 소련에서 독립은 했지만 더 가난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것은 부정적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방해했다. 냉전이 끝나자 국제사회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이 심각한 빈곤 퇴치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 많은 선진국은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국제 개발에 관심을 덜 쏟았다. 냉전 기간에는 주로 전략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했는데 서방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하지만 1990년 중반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경제협력. OECD는 인도적 관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번성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2000년에 유엔은 2015년까지 주요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율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개념들을 명문화했다. 글로 했지. 명문화했다. 이 야심찬 목표 중 많은 것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수억 명의 삶을 개선시킨 아주 중요한 진전들을 촉진했다. 미국 내 절대 빈곤율은 측정이 시작된 이래 1.2% 그 미만이었다. 2017년 불변 달러 기준으로 하루에 2.1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다. 하루에 2.15달러 3,000원에서 2달러가 대략 3,000원에서 2.15달러 15센트지. 한 3,500원 되겠네. 하루에 3,500원 살아가면 된다. 야. 2.15달러. 하지만 빈곤율을 나타내는 통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상대 빈곤율은 19세기의 약 45%에서 꾸준히 감소했는데 전후 기간에 극적으로 떨어져 1970년에는 약 12.5%에 이르렀다. 그 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에 10%대를 계속 유지했고 더 광범위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장기적인 개선을 일어나지 않았다. 한 가지 이유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상대 빈곤선의 정의가 계속 변환돼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을 때 1980년대 빈곤층으로 간주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빈곤층 수는 약 1260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에 인구가 약 890만 명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노령층 빈곤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2019년 한 해에만 그중 410만 명이 감소했는데
그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쭉 이어지던 전반적인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날의 빈곤층은 인터넷을 통해 공짜 정보와 서비스의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어. 근데 MIT 공개 강좌를 수강하거나 다른 대륙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처럼 MIT에 공개 강좌가 있나 보네. MIT 공개 강좌를 수강할 수가 있다고 하네.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 이전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졌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급진적으로 향상된 컴퓨터와 휴대폰 가격 대비 성능에서도 큰 혜택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들은 경제 부분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정보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대비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경제 부분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오늘날 값싼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육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길을 찾는 등 온갖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수십 년 전에는 수백만 달러를 쓰더라도 이런 능력을 얻기가 불가능했다. 미국이 1인당 1평균 소득은 꾸준히 상승했다. 2023년 미국의 1인당 빈곤선은 14,580달러였는데 이것은 39.95달러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해당한다. 실질 가치로 따질 때 평균적인 중간값이 아니라 미국인이 1941년경 이후부터 줄곧 2023년 빈곤선 위에서 살아왔다. 미국이 국내 총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는데 인구 증가는 곧 경제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GDP 인구 증가 효과를 배제한 수치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게다가 공짜 정보 제품은 이 수치를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 역시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GDP는 대기업을 포함해 전체 경제 활동을 반영한 수치이지만 개인 소득에게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같은 추세가 나타난다. 1인당 개인 소득은 기업들이 버는 돈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버는 돈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고가 임금뿐만 아니라 주주와 기업 소유주가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과 수익도 포함된다. 관련 통계 자료를 처음 기록한 1929년 이후에는 미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불변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대공황과 큰 불황기에 잠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지난 90년 동안 평균적인 지난 90년 동안 평균적인 미국의 평균 실질 소득은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 전체 분포를 정확하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위계급, 소득을 나타내는 중앙값을 그만큼 빨리 증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실질 소득 증가가 모두 2024년 불변 달러로 환산한 꾸준히 증가했는데 1984년 27,273 달러이던 것이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팬데믹 직전 2019년에는 42,480달러 들었다. 이런 수치는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상당히 가소평가한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제품을 포함해 많은 제품의 가격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화 덕분에 사람들은 1929년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수십 년에 비해 오늘날의 소비자가 누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놀라운 다양성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설령 어느 식사에서 중국 음식이나 멕시코 음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더욱 당연히 더 좋다. 선택권이 있는 게 당연히 더 좋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삶의 수많은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단 3곳에 있는 대신에 수백 곳이나 있다. 대신에 수백 곳이나 있다.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은 3곳만 있는 대신에 수백 곳이 있다. 뭐가 수백 곳이 있어요? 잘못 못하냈네. 대신 수백 곳이 뭐가 있는 거야? 슈퍼마켓에 가더라도 과일의 몇 가지만 있는 대신에 계절에 상관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갖 과일이 넘쳐난다. 우리 수천 권의 책만 진열된 서점 대신에 아마존에서 수백 권의 책을 둘러보면서 고를 수 있다. 이런 선택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호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특이한 취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정보 기술은 가능해진 세계화된 경제 덕분에 만약 오래된 만화경을 수집하길 좋아한다면 이베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다.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라면 우리 세대 때 그랬던 것처럼 집에 한 대밖에 없는 텔레비전으로 서부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다. 3D 프린팅과 나노 기술의 발전은 다가오는 수십 년 사이의 선택의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킬 것이다. 연소득은 유용한 지표이지만 사람들이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교해 소득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 미국에서 시간당 실질 개인소득 불변 달러로 환산한 실질 개인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1880년에 시간당 약 5달러이던 것이 2021년에는 시간당 약 93달러. 거의 100달러 수준이지. 10만원, 시간당 10만원이랄게, 거의. 93,000원. 대략 한 10만, 얼마야? 얼마냐면, 대략 9달러면 9만원에다가
한 45,000원, 95만원 정도 하면 14만원 정도 되겠네. 굳이 3달러. 14만원 정도 되겠네. 굳이 3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개인소득에는 단지 임금과 봉급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와 소유한 사업에서 번 수입도 포함되며 정부 보조금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정부 지원금처럼 일회성 지원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간당 개인소득은 임금이나 봉급만 고려한 수치보다 항상 더 높다. 이것이 유용한 지표인 이유는 비임금 소득이 전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전체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을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다음 도표는 미국에서 시간당 실질 소득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경제 혼란기에도 대공황이 가장 깊은 고를 지나선 무렵의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것이 거의 없지만 이 시기에도 시간당 소득은 다른 경제 지표들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게 나빠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공황 시절에 1인당 개인소득이 감소한 것은 전체 인구의 총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구 분모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1인당 개인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단지 소득만 잃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렇게 분모가 줄어든 탓에 대공황 시간의 시간당 소득은 제자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높아졌다. 달리 표현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긴 했지만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의 임금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19세기 후반에 평균적인 미국인 근로자는 직장에서 연간 3,000시간을 일했다. 연간 3,000시간. 1910년 무렵부터는 각종 규정과 노동조합이 노력 덕분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휴식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수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휴식을 취한 근로자가 생산성이 더 높고 일을 정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산업혁명 초기에 비해 작업 시간을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대공황 시절에는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1750시간 아래로 곤두박질 쳤는데 기업들이 아직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마저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전후의 호황기에 미국인은 공장과 사무실로 복귀했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0시간을 넘어섰다. 그 후 미국에서 근로시간은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감소해 대공황 시절과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예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근로시간 감소는 주로 사람들이 파트타임을 선택하거나 일과 삶이 보다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그 밖의 선택을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이보다 더 가팔랐다 선호하는 일자리 종류의 변화는 어느 세대보다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 창의적인 커리어, 그 중에서도 기업가 경력도 많았다. 커리어를 추구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했고, 원격 근무의 자유도 제공했다. 원격 근무는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력 시장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와 재택근무를 비롯해 다른 형태의 고용주 직원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 98%가 남은 커리어 동안 원격 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기술 변화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직업의 원격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추세를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경제적 안녕을 나타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아동 노동이다. 가난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동은 교육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장기적 잠재력이 줄어든다. 다행히도 21세기 내내 아동 노동은 꾸준히 감소했다. 국제노동기구 ILO, 인터내셔널 노동 뭐라 하지? 오가니제이션, 노동은 영어로 레이버 노동입니다. ILO가 L자가 레이버 노동하다. 이 부분이 진전을 측정하기 위해 중첩된 새 범주를 사용한다. 가장 넓은 범주는 아동 고용으로 가족농장이나 가족사회에서 비교적 적은 기간 동안 어렵지 않은 일을 하는 아동의 경우를 포함한다. 비록 이 때문에 작업에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아동노동이다. 두 번째 범주인 엄밀한 의미의 아동노동은 근무시간이나 업무 강도 면에서 대략 어른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세 번째이자 가장 좁은 범주는 위험한 작업으로 특히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자리에는 광산 채굴, 선박 해체, 가치 있는 자재를 추출하고 배를 폐기하기 위해 해체하는 작업, 위험한 직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등이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혼란 때문에 진전이 잠깐 주춤했긴 했지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위험한 업무에 투입돼 일하는 아동의 비율은 11.1%에서 4.6%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폭력 감소, violence reduce, 물질적 번영 증가는 폭력 감소와 상호 강화 관계에 있다. 경제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싸움을 피해야 할 동기가 더 강하고 안전한 삶을 오래 누릴 전망이 밝으면
사회에 도움이 될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진다. 서유럽에서는 적어도 14세기부터 살인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 기간 동안 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는데 점점 더 치명적인 개인 무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데이터에 따르면 서유럽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살인 건수가 14세기에서부터 15세기에 국가당 평균 약 33명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10만 명당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14세기, 15세기에는 10만 명당 33명이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10만 명당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97%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이 통계가 모살,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고살, 비의도적으로 살인으로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를 포함한 같은 일반 살인만 다루고 전쟁과 집단 학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미국에서 살인과 그 밖의 강력범죄는 1991년 경부터 장기적인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살인 건수는 2014년에 인구 10만 명당 4.4명에서 2021년에는 6.8명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이 단기적인 급등에도 불구하고 6.8명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이 단기적인 급등에도 불구하고 1991년 9.8명에 비하면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도시기에는 살인과 강력 범죄가 오늘날처럼 약 2배나 많이 발생했다.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 1930년대에는 군주법과 밀주 거래를 둘러싼 범죄 조직의 부상이 주 원인이었다. 두 번째 폭력, 유행병 물결은 1970년, 1980년대, 1990년대 몰아닥쳤는데 마약과 그 밖에 불법 약물 거래로 인해 또다시 미국 도시 거리에 폭력이 넘쳐났다. 그 이후에는 여러 요인이 폭력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강력 범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자 범죄학자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조지 켈리가 제임스 윌슨 같은 학자들은 그래피티나 기물 파손 같은 그래피티, 벽에다 낙서하는 거 그래피티라 썼네. 그래피티인데 경범죄 지역사회에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며 더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양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개념은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라 불리게 되었는데 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범죄의 방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추세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더 선제적 접근법과
연관되었는데 우번 지역 순찰 활동 강화나 경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스마트 데이터 기반 모델링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전국적인 범죄 발생률이 감소되는 이런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용이 따랐다. 일부 도시에서는 깨진 일부 도시에서는 깨진 유리창, 일부 도시에서는 깨진 유리창. 치안 유지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펼치는 바람에 소수 집단 공동체별 불균형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낳았다. 2020년대에는 경찰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두 가지가 있다. 장기적 범죄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인종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지만 경찰 바디캠이나 시민의 휴대폰 카메라, 자동 총성 탐지기, AI 기반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 등을 책임있게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막 제대로 인식되기 시작한 또 한 가지 요인은 오염과 범죄 사이의 관계이다. 환경 속의 독소, 특히 나비 뇌에 미치는 영향은 20세기 상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페인트에 포함된 납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 이 만성 중독의 특정 범죄와 연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하지만 관계를 알아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집단 수준에서는 분명히 강력 범죄의 통계적 증가를 낳았는데 충동 억제 능력을 낮춤으로써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대략 1970년부터 환경 규제 강화 덕분에 아동기의 사람들이 뇌로 흘러 들어가는 납과 기타 독소의 양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강력 범죄가 줄어드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비 성분이 강력 범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충동이 안 돼서 충동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안 돼서 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정된대네. 스티븐 핑거는 2012년 출판한 우리 본성이 선한 천사에서 중세 이후에서 유럽에서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고 50분의 1배나 감소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14세기 옥스퍼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연간 11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런던에서 연간 1건 미만이 발생한다. 핑거는 선사시대 이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500분의 1로 감소했다고 추정한다. 20세기에 발생한 매우 큰 역사적 갈등들도 인구 비율을 따지면 과거에 국가가 나타나기 이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폭력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 핑커는 역사에서 정식 국가가 출연하지 않는 미발달 사회 27개를 조사했는데 이들은 수렵 채집인가 수렵원 애인이 섞인 사회로 아마도 선사시대에 존재한 대다수 인류 공동체도 이런 사회였을 것이다.
핑거는 이들 사이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연간 10만 명당 524명으로 추정한다. 이에 비해 20세기에는 두 차례나 세계대전, 집단 학살, 원자폭탄 투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폭력이 이뤄진 무엇이 일어났지만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은 세 나라인 독일과 일본, 러시아에서 20세기 연간 전쟁 사망자는 각각 인구 10만 명당 144명, 27명, 135명이었다. 한편 전 세계 각지에서 온갖 분쟁에 개입한 미국은 20세기의 연간 전쟁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3.7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은 폭력이 점점 악화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핑커는 그 원인이 대체로 역사적 근시 안에 있다고 보고, 사람들은 관심을 더 많이 끄는 최근 사건에 집중하면서 더 먼 과거에 일어났던 더 심각했던 폭력 사건을 망각한다고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가용성 어림법이 작동하는 A다. 이러한 오해의 원인 중 일부는 기록, 기술에 있는데, 우리는 최근 폭력 사건을 극적으로 생생하게 촬영한 컬러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19세기 흑백 사진이나 심지어 그 이전의 텍스트 기록, 그리고 비교적 적은 수의 그림과 비교해봐라. 핑커는 나 마찬가지로 폭력의 극적 감소 원인을 선순환에서 찾는다. 폭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 학교를 짓고, 책을 읽고, 책을 또 읽고, 책을 또 읽고, 책을 읽고 쓸 동기가 더 강해진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해 힘 대신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을 촉진하고, 이것은 다시 폭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공감의 확장하는 철학자 피터 싱어가 사용한 용어 확장하는 원을 경험했는데, 이것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 시족과 같은 좁은 집단에서 전체 국가, 외국인, 그리고 심지어 비인간 동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확대되는 것이다. 확대되는 동물까지 확대돼가는 현상이다. 폭력을 억제하는 법치와 문화 규범의 역할도 계속 커져왔다. 여기서 미래를 위한 핵심 통찰은 이러한 선순환을 기본적으로 주도한 주역이 기술이라는 것이다.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것이다. 날로지. 지식이지. 테크놀로지. 한때 사람들이 소규모
집단하고도 동질감을 느끼던 때 의사소통, 책,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순으로 의사소통 기술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시선을 사로잡는 먼 곳의 재난 영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역사적 근시안을 근시안을 조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천적 공감을 강하게 이끌어내고 도덕적 관심을 우리 종 전체로 확장하도록 촉진한다. 게다가 더 많은 부가 쌓이고 가난이 줄어들면 서로 협력해야 할 동기가 커지며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제로성 경쟁이 줄어든다. 나라마다 다르지.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로성 경쟁이 엄청나다. 많은 사람이, 이건 미국에 한 거지. 미국. 우리나라는 다르다.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는 희소한 자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을 폭력을 불가피한 원인이자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긴 했지만 나는 그런 일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디지털 혁명은 이미 웹 검색에서부터 소셜미디어 연결을 이르기까지 디지털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것에서 희소성 문제를 해소했고, 책 한 권을 놓고 싸우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두 아이가 재미있는 만화책을 놓고 다툴 수 있는데 한 번에 오직 한 명만 그것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PDF 문서를 놓고 다툰다는 개념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은 우스꽝스러운데 누가 그것에 접근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PDF 문서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복사본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도 사실상 공짜로 만들 수 있다. 인류가 아주 값싼 에너지, 주로 태양에너지, 그리고 결국에는 핵 융합 에너지와 AI 로봇 공학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종류의 재화를 생산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져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폭력을 저지른다는 개념은 오늘날 PDF 문서를 놓고 싸운다는 개념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이다. 기술의 재패구를 얘기합니다. 테크놀로지 재패구 몇몇 안 되지. 대다수는 기술의 재패구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인터내셔널 이런 기술 있지. 테크놀로지 재패구. 이것도 거의 패권국이지. 패권국. 기술 패권. 그래서 현재와 2040년대 사이에 정보 기술이 수백만 배나 향상되면 사회의 수많은 측면에서 전반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성장입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오늘은 지금 1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는 전반적으로 다 다릅니다. 경제, 정치, 기술까지 이게 다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유기체로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은 그렇네. 테크놀로지에 하나 국한되지 않네. 유기체로 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제 4장 부분이 너무 길게 서술되어 있네. 지금 제 4장 기대 소명 폭력 감소 재생에너지 성장. 지금 재생에너지 성장 오늘
재생에너지 성장까지 합니다. 재생에너지 성장. 우리 기술 문명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온 화석 연료 의존이 지속 불가능한 주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가장 명백한 이유는 독성 다이옥신이지 독성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다. 또 하나의 희귀한 화석 연료 자원이 고갈돼 간다는 점이다. 값싼 에너지를 원하는 수요는 점점 커지는 반면에 화석 연료는 채굴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도 필요한 물질과 메커니즘의 설계에 점점 더 정교한 기술이 적용하면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용은 기하급수로 감소해 왔는데,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사용해 광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한 신물질을 발견했고, 최근에는 이를 위해 심층 신경망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용 감소 결과로 재생에너지원,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은 조수간만처럼 이런 건 조력이지, 바이오 연료에서 얻은 총 에너지양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태양 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기 생산량 중 약 3.6%를 차지했고, 이 비율은 1983년 이래 약 28개월마다 주 2배씩 증가해왔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장 후반부에서 소개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 값싼 재생에너지는 큰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려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또 한 번 행운이 시너지가 효과가 나타난다. 정보기술은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온 오랜 역사가 있다. 중세 영국에서 뿌리를 둔 민주주의의 확산 과정은 매스컴 기술이 부상과 괴를 같이 하며 심지어 그 결과의 가능성이 높다. 매스컴의 부상. 부당히 감금되지 않을 일반 국민이 권리를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이거 되게 유명한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법 전공한 사람은 거의 다 알아. 2015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은 2015년에 작성되어 존 왕이 서명했다. 마그나 카르타. 하지만 중세시대 내내 평민의 권리는 거의 무시되었다. 정치 참여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44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런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인쇄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자 교육받은 계층은 소식과 사상을 훨씬 효율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 소식이야? 소식이야? 소식과 사상을 소식이 있다. 이제 뉴스지 뉴스와 사상을 훨씬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인쇄는 정보기술에서 수학, 가소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애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보기술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조작하며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기술이다. 조작까지 해. 조작 그 조작이 아니라 나쁜 조작이 아니라 그냥 활용한다 그 뜻이지. 사람의 생각도 정보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정보는 혼란스러운 엔트로피와 대조되는 추상적 질서이다. 현실 세계에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종이 위에 문자를 쓰는 것처럼 물리적 대상을 특정 방식으로 질서 있게 배열한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개념은 생각이 추상적인 정보 배열 방법이며, 온갖 종류의 매체, 석판이나 양피지, 천공카드, 자기 테이프, 실리콘 마이크로칩 내부의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끌과 충분한
인내심과 있다면 끓이지 뭐 새기는 거 끓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11 소스 코드의 모든 행을 석판 위에 새길 수도 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이지만 우리가 실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조작하고 전달하는 능력의 물리적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어떤 개념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만 실용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중세 유럽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기에 책은 필사자가 일일이 손으로 베꼈어야만 복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효율성이 몹시 떨어지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된 정보, 즉 생각을 전달하는 비용이 매우 비쌌다. 아주 넓게 볼 때 개인이나 사회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읽을수록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가 더 쉽다. 여기에는 기술 혁신도 포함된다. 따라서 생각의 공유를 손쉽게 만드는 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창조도 손쉽게 만든다. 그리고 그런 기술 중에는 생각 공유를 더욱 쉽게 만드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도입하자 그 생각을 공유하는 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처음으로 중산층 사람들이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인간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분출되었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의 발달로 어마어마한 인간의 잠재력이 본물이지 뚝이 터지듯 본물 터지듯 분출되었다. 혁신이 만개했고 르네상스가 빠르게 유럽 전역을 확산되었다. 구텐베르크가 영웅이네. 구텐베르크. 검색해봅니다. 구텐베르크. 이것은 다시 인쇄 기술의 추가 혁신을 일으켰고 17세기 초가 되자 책값은 구텐베르크 이전보다 수천 분의 1로 저렴해졌다. 구텐베르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신성 로마 제국 사람이네. 가톨릭. 1400년경에 출생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 마인츠 대주교령 마인츠에서 출생했단다. 신성 로마에서 출했다. 1400년경에. 그때 구텐베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 사람이네. 지식의 확산은 부와 정치적 권한 이양을 가져왔고 영국 하원 같은 입법기관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부분의 권력은 여전히 왕이 갖고 있었지만 의회는 조세 정책에 대한 항의를 왕에게 전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광료를 탄핵할 수 있었다. 1642년부터 1651년의 영국 내전으로 영국에서 군주제가 잠깐 폐지되었다가 의회에 복종하는 형태로 부활되었다. 훗날 영국 정부는 왕은 오로지 국민의 동의를 받아 통치할 수 있다는 원리를 명확히 확립한 권리장전을 채택했다. 권리장전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통치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권리장전.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영국은 비록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지만 세계사에서 가장 민주주의적 국가였고 특히 문해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기원은 1세기에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고 로마 공화국 몰락하고 나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선거 제도가 있거나 공화 정치 체제와 비슷한 것을 갖춘 사회가 많이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항상 독재 체제로 되돌아갔다. 중세 시대에는 이탈리아 제노바와 베네치아처럼 무역을 통해 부를 쌓은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공화국이 여럿 있었지만 이들 도시국가는 사실은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였다. 예를 들면 베네치아의 통치자, 총독이라 뜻의 도지라고 하는데 도지라 불리던 통치자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종신직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신직이란다. 평생 할 수 있는 직이 종신직이지. 이 제도는 귀족 가문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한 반면 평민이 정치적 참여할 여지를 봉쇄했다. 1569년부터 1795년까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슐라흐타, 폴란드어로 귀족이란 뜻이다. 슐라흐타, 귀족이란 뜻. 대개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 또는 그 미만이었다. 슐라흐타를 위해 놀랍도록 자유롭고 민주주의의 체제를 유지했지만 귀족이 아닌 사람은 정치에 발언권이 거의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성인 남성 자유민 세대주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실제로는 대개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어야 했지만 투표권 자체는 출생, 시, 신분 차별을 두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제외되긴 했지만 이것은 보편적 정치 참여 사상이 기초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혁신이었다. 투표권이 출생 시 신분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자 이 생각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과 전쟁을 벌여야 하긴 했지만 최초의 진정한 근대 민주주의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실현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랐다. 200년 전의 미국에서 대다수 사람은 여전히 완전한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다. 19세기 초에 투표권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부를 가진 성인,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이러한 경제적 요건 때문에 대다수 백인 남성은 투표권이 있었지만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거의 다 배제되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의 정확한 비율을 놓고 역사학자들이 의견은 서로 엇갈리지만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하지만 10에서 25%가 가장 보편적인 추정치다. 보편적인 추정치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한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불공정한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미국에서 투표는 개혁의 메커니즘을 제공했지만 투표 제한은 건국 문서에 표명된 고결한 이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옹호주의자들이 강한 열망에서도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민주주의는 아주 느리게 발전했다. 예를 들면 1848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자유혁명은 대부분 실패했고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르 2세가 단행한 개혁 중 상당수도 후기자들이 되돌렸다. 190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3%만 오늘날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았으며 미국에서조차 여성은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인종차별을 당했다. 1922년 무렵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민주주의 체제 인구의 비율이 19%로 증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 파시즘이 물결이 몰아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수억 명이 전체주의 썼네. 오타 났네. 전체주의 오타 나버렸네. 오타 딱 하나 나왔네.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특히 라디오를 이용한 매스컴은 처음에는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같은 기술이 연합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집결시킴으로써 특히 독일이 전격전을 감행했을 때 윈스턴 처칠이 강력한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후에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비율이 급상승했는데 인도를 비롯해 남아시아, 영국 식민지들이 독립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능력식의 민주주의 확산은 대체로 정체 상태에서 머물렀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철의 장막 밖에서는 비틀즈의 LP판에서 컬러 TV에 이르기까지 통신 기술이 확산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부추겼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민주주의가 또다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199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54%가 민주주의 체제에 살았다. 비록 지난 20년 동안 일부 국가가 상승하면 다른 국가들이 하락하면서 이 수치는 요즘 좋지만 기대를 품게 하는 다른 종류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냉전이 끝났을 때 세계 인구 중 약 35%가 폐쇄된 독재국가, 가장 억압적인 종류의 정권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에 이 수치는 약 26%로 하락하여 7억 5천만 명 이상이 독재 정권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여기에서는 아랍의 봄 20대 봄이지 트위터를 통한 아랍의 봄이라는 일련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시민에게 행동을 촉구한 소셜미디어 덕분에 가능했다. 소셜미디어 나왔지? 이 사건은 시민에게 행동을 촉구한 소셜미디어 덕분에 아랍의 봄이 나왔다. 가능했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는 국가들이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 중 일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한편 독재 정부에 의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용도로 남용될 잠재력을 최소화하도록 AI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하지만 역사에서 강한 낙관론을 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보 공유 기술이 전신에서 소셜미디어를 발전하면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던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상은 전 세계적인 열망으로 변했다. 인구 중 약 절반에게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향후 20년 동안 일어날 기하급수적 발전이 어떻게 이러한 이상을 더욱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할지 상상해 봐라. 4359년 오늘 7월 14일 오늘의 옥양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또 만납시다. 오늘의 오양방송 여기까지 합니다.